Les inégalités béantes persistent. La faim attend à nouveau les niveaux de 2005. We need ambitious national commitments and interventions to reduce poverty and inequality by 2027 and 2030. 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진짜 요즘에 보면은요, 딱 말 그대로 진짜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몇 년 전에만 해도 아이고 지금 2020 몇 년인데 전쟁이 왜 나라고 우리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맞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 상태면은 이 구호하시는 분들은 더 정신 없으시겠어요, 진짜. 괜찮으세요? 그렇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가 정말 복잡하고 혼란하게 돌아가고 있고 가슴이 답답하죠. 이런 상황이면은 지구하고 인류를 위협하는 위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쌤 말씀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뭐 뉴스 같은 데서 봤는데 그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있잖아요. 근데 긴급구호대 맞아. 가지고 했던 그 영상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우리나라 엄청 빨리 갔죠. 네, 네, 가서 네. 사람도 진짜 구하시고. 맞아. 이 튀르키예 지진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긴급 구호대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 현장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48시간 만에 우리 긴급 구호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도착한 거예요. 그러네요. 도착하면은 이 팀들이 세 팀으로 나눠집니다. 네. 하나는 지원팀, 하나는 구조팀, 하나는 의료팀입니다. 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구조하고 단 한 명이라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긴급 구호 업무가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난 현장에는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겠죠. 이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수용하는 게 정말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민간 협력을 합동으로 해가지고 총 1,000만 불을 들여서 컨테이너 500동 규모의 임시 정착촌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수도 난방 다 돼 있고. 그럼요.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정말 극도로 피폐한 상태에 있는 이재민들이 그래도 심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살짝 궁금한 게 이 많은 프로젝트를 뭐 재난기금 이런 게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걸 할까? 지금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NGO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기업에서도 대외 원조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입니다.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개발 원조가 바로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인 거죠. 근데 간혹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왜 우리 국민 세금 가지고 한 나라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이웃들이 있긴 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실 근데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 남의 일일까요? 굉장히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있어요? 아이고. 유명한 사진이었죠. 유명한 사진이죠. 아일란 쿠르디라는 시리아 3살배기 어린아이입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지니까 살 길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가다가 뗏목이 난파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사망하고 이 아이는 튀르키예 해변에서 이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유럽 사회가 난민들한테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 사진 한 장으로 결국은 빗장을 풀고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Die menschliche Behandlung und würdige Behandlung jedes Einzelnen, der zu uns kommt, Teil unseres Selbstverständnisses ist, was Deutschland ausmacht. 그래서 이게 2015년도의 일인데요. 이때만 해도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 제주도에서 한 가지 큰 사회적 이슈가 터지게 되죠. 예멘 난민 사태입니다. 내전을 피해 모국을 떠나온 예멘인들이 최근 제주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500명 넘게 제주에 들어와 난민 자격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남의 나라를 돕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돕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국제개발협력이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의 의미를 딱 한 문장으로 정말 선명하게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네. 그분이 61년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정말 국제개발협력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If a free society cannot help the many who are poor, it cannot save the few who are rich. 지구촌의 상생, 번영 이런 것은 개인이나 민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노력, 국가 차원의 지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공적 개발 원조, 영어로는 ODA입니다. ODA 처음 들어보셨죠? 오리지널 DVD 애니메이션. 예. 예. 그게 뭐죠? 생가하면 3년을 하셔도 도대체 어떤 DVD를 그렇게 예. 소장하고 연애 안 하고 집에서 매일 그걸 보고 있으니 네. 참 모두 다 같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그리는 걸 볼 수도 있죠. 왜요? 장가나 가 이놈아. ODA가 사실 이 용어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생소하죠. 이게 뭘까요? 이 ODA 공적 개발 원조는 영어로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입니다. 줄여서 ODA라고 하죠. 아, 공적인. 한마디로 정부 또는 정부의 산하에 있는 공적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빈곤 퇴치를 위해서 시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원조 활동을 공적 개발 원조, ODA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쌤 근데 공적 원조라는 게 결국 재원으로 국가 세금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하자고 하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많은 그렇죠, 세금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렇죠. 어떤 일이 뭐 있었나요? 공적 개발 원조가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이런 국제 개발 협력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의 모든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신생국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종주국들은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겠죠. 그래서 보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 자기들이 식민지로 경영했던 나라들에게 영향력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겠죠. 그리고 이후에 또 하나의 프레임이 겹쳐집니다. 동서냉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동서냉전. 이 당시에는 이 미소 양진영이 서로 경쟁적으로 원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신흥 독립국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후에 국제개발협력의 도화선에다가 불을 붙인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지 마샬이라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1947년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조지 마샬 국무장관이 그해 6월 하버드 졸업식 가서 졸업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발표한 게 바로 유럽 부흥 계획입니다. It is logical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do whatever it is able to do
to assist in the return of normal economic health in the world. Our policy is directed not against any country or doctrine, but against hunger, poverty, desperation, and chaos. 그래서 50년대, 6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이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이제 원조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열한 원조 경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도에 있는 인도 공과대학입니다. 뭐 인도를 그래서- 선점하기 위한 거. 네네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진영하고 소련을 비롯한 진영에서 서로 인도를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뭄바이 캠퍼스는 소련이 지원해줬고요. 네. 칸푸르 캠퍼스는 미국이 지원해준 겁니다. 어머. 또 양쪽에서. 마드리스에 있는 캠퍼스는 서독이, 그리고 델리에 있는 캠퍼스는 누가 해줬냐? 영국이 해준 겁니다. 오늘날 알고 있는 인도 공과대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ODA가 냉전 체제 경쟁의 선물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동기야 어쨌든 간에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받았을 텐데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대표적인. 나라죠. 우리도. 예. 그럼요. 예, 예. 전 세계 5대 역사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영상을 쭉 보면서 되게 뭔가 모르게 이제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자부심도 느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기는 한데 이번에 보니까 참 다른 나라의 원조를 많이 받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1945년도 광복 직후로부터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정말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광복을 하고 50년간 우리가 받은 원조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약 127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환산을 하면은 80조 정도 됩니다. 와, 근데 우리가 뭐 국제사회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듣긴 했어도 이 정도 규모인지 사실 어마무시하게 다.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놀랐어요. 생각도 들고 그럼 이제 한 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돕기 시작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원조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한번 맞춰보실래요? 90년대, 얼마 안 되겠어요. 90년대라고 하시죠. 90년대. 96년 스타트지 나왔을 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나라가 원조를 시작한 거는 우리가 정말 가난하던 시절인 1963년도부터입니다. 아니 근데 무슨 돈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당시에 미국의 대표적인 원조 기관이 USAID입니다. 그 USAID에서 자금을 줘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직업훈련 분야에서 연수 협력을 한 겁니다. 와. 그러다가 65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자금 가지고 소규모로 개도국 공무원을 초청해서 연수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원조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원조를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원조 채널을 구축한 건 87년도, 91년도입니다. 87년도에는 EDCF라는 자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네. 대외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코이카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87년, 91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원조를 할 수 있는 정부 채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이카가 이 설립되는 데는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입사는 한 번 했는데 직장은 2개를 다녔습니다. 86년도에 제가 처음 입사한 직장은 한국해외개발공사입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어요? 네. 거기서 황정민 씨가 서독 광부로 나가기 위해서 쌀가마니 드는 장면 나왔어요. 네네. 그 테스트하는 거. 네. 그 기관이 한국해외개발공사입니다. 그거 통과하셨어요? 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통과하신 게 아니라 예측하셨네요, 옆에 분이. 그럼 쌤이 진짜 계측하시는 그런 거 하신 건 아니시죠? 그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해외개발공사는 개발도상국을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기관이 수명이 다 된 겁니다. 80년대 중반 가니까 임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해외 취업자를 보낼 수가 없는 가지 안 거예요. 가지. 네. 그래서 정부 한쪽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에 맞는 국력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외 무상원조 기관을 설립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인력, 자산, 건물 이걸 고스란히 승계해서 대학로에 있는 해외개발공사의 간판을 띄고 거기에다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간판을 거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91년 코이카가 설립되고 나서 채 20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어디에 가입을 하게 되느냐. 다크라는 기관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2009년도 11월 25일 날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개발원조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최빈 개도국 출신으로 이 다크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리퍼블릭.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받은 도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다. 이런 성숙된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5대2가 선순환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의 다크 가입인 거죠. 가입인 겁니다. 대단하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형 ODA를 시작할 수 있게 된 토대가 마련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하는 사업 영역도 훨씬 넓어졌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이 정부 차원의 ODA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력, 우리 물자로 이렇게 실시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ODA 본 사업은 우리 기업체, 그다음에 대학, 연구기관 이런 데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코이카 사업 중에서 전문가 아니라도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90년도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입니다. 해외 봉사단 사업은 코이카가 설립되기 1년 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여기서 먼저 44명을 뽑아가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이 4개국에 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부터는 해외 봉사단 사업을 코이카에서 이관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파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얼마나 많은 봉사단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 시각에도 40개가 넘는 45개국에서 우리 봉사단 1,200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90년도에 파견하기 시작해가지고 누적된 숫자는 더 놀랍습니다. 코이카 봉사단만 해도 2만 명이 나갔습니다. 자랑할 만한 나라입니다. 우리 봉사단들은 현지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94년도부터는 태국에서 사무소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만났던 봉사단원의 활약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원은 95년도에 태국에 와가지고
태국의 람빵이라는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 농촌 사람들 탈곡하는 거 보니까 볕단을 땅바닥에 깔아놓고 도리깨로 이렇게 패가지고 탈곡을 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옛날 거. 그래서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착안한 게 뭐냐면은 탈곡기. 그 당시 탈곡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이 발로 이렇게 굴러서 이 탈곡하는 탈곡기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만들면은 돈도 싸게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도를 얻어가지고 현장에서 태국 현장에서 탈곡기 10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10개 마을에다가 분배를 하는데요. 마을 이장들이 마을 주민들을 수십 명씩 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럭에다가 이 탈곡기를 하나씩 싣고 돌아가는데 입이 정말 여기에 걸렸어요. 진짜 그 마을의 혁명이었겠어요. 그럼요.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발만 구르면 그냥 알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술 혁명이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 의지하고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게 회봉사단 아니 그럼 저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뭐 만담꾼이라든가 멀티 엔터테이너 뭐 이런 사람들 만담꾼이었어요? 여봐요. 우리 유빈이처럼 그럼 춤 추고 뭐 이런 레크레이션 이런 거 저도 동요. 무용 교육도 있습니다. 오. 근데 그만큼 해외 봉사라는 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지금 뭔가 다른 특별한 활동이라든지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맞습니다. 이 봉사단을 경험한 우리 단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또 현지어를 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사실 지역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활동을 끝내고 외교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NGO 단체에서 계속 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UNDP, 유네스코, 유니세프 이런 UN 전문 기관에 채용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단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몰랐던 국가대표들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럼요. 쌤 같은 분들께서 또 최일선에서 정말 많이 뛰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특히 ODA 역사에서 우리 쌤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라크에서도 직접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일이었나요? 이라크 나가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할까요? 네, 언제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네. 연합군들이 임시 행정부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국무성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라 이렇게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외교관 한 분하고 제가 나가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코이카에서 좀 미온적이었어요. 지도층에서는. 너무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영세한 그런 규모였기 때문에 가서 크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작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실 미온적이었는데 기획예산 팀장이 제 입사 동기고 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 재건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기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친구가 지가 가야지. 그 친구가 가야지 왜 쌤을 그렇죠, 보냈을까요? 들어가지. 그렇죠. 현재편데 본인이 갔어야지. 친구 보내고. 그거입니다. 그 얘기. 화가 나셨다. 근데 제가 5월 8일 날 한국을 출발해가지고 바그다드에 도착한 게 5월 11일 종전선언 나고 10일 만에 현재 도착한 거죠. 그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죠.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수라장. 공화국 수비대가 격렬하게 저항할 줄 알았는데 총 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바그다드 교도소를 문을 열어가지고 죄수들이 전부 다 수만 명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럼 누가 지켜줘요? 치안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갈 때마다 총소리 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총소리도 거의 뭐 매일 들리고 뭐 이랬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위험한 적은 없으셨어요? 굉장히 위험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총기를 구입해서 아니, 그래서 외부에 나갈 때는 방탄복 입고 권총 여기다 차고 이렇게 나갔던 거죠. 진짜 이게 뭔가 정말 생사를 오가는 현장의 최전방에 계셨던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한 번은 총을 차고 미군 험비 트럭을 타고 이 행정부처를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행정부처는 전부 다 미사일 공격받아서 깨졌죠. 정말 국가를 재건하고 재건 사업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손 놓고 할 일 없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재건을 하고 행정부를 새로이 구성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라크의 기획부의 공무원 23명을 뽑아가지고 한국으로 데려가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장애에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해외에 데리고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권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행정만 데리고 나갈 지켜줄 방법이 수 없는 있다. 겁니다. 근데 마침 옆방에서 근무하던 네. 우리 미군 퇴역대령이 저를 찾아왔어요. 미스터리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A4 용지에 사진 한 장 붙인 게 여권이 돼가지고 그걸 들고 당시 UAE가 기자재 의약품을 나르기 위해서 군 수송기를 띄우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두바이로 가서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 군 작전을 좀 이용을 했군요.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우와. 어머나, 뉴스야? 저게 누구야? 이 한국에 도착한 이라크 공무원들은 2주 동안 당시 외교부, 재경경제부, 기계산청, 공무원연수원 등 이런 정부 주요 기관을 둘러보고 와. 와, 진지해 보이시네요. 또 포항제철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산업 현장도 시찰을 했는데요. 정말 한국이 전쟁을 겪은 나라가 맞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경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했죠. جينا حتى نشوف التجربة الكورية نستفاد من عندها ونفتح أيضا يعني جسور التعاون بين كوريا وبين العراق. In the rebuilding of reconstruction of Iraq, they can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raining programs for Iraqis who 게다가 한국의 주요 기관 그리고 산업 현장을 둘러본 이라크 공무원들은 향후 이라크 재건 과정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라크 공무원 한국 연수 프로그램은 우리에게도 큰 이득이 된 매우 성공적인 ODA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놀랬겠다. 아까 한번 보이고 쌤. 놀랬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사실 저렇게 전쟁 이후에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재건에도 더 쉽고 그다음에 또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라크 공무원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저 시찰한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석유부 공무원들을 포함해가지고 300명을 한국에 연수로 보냈고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한국에 와서 초청 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5천 명에 가깝습니다. 이라크에서만? 이라크에서만. 큰 나라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이라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네. 중요한 자산인 겁니다. 근데 쌤, 이런 프로그램은 무슨 뭐가 남는 게 아니잖아요. 형태가 뭔가 동상이라도 하나 남든가, 응? 뭐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이라 끝나면은 형태가 없으니까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육한 결과가 결국은 그 나라의 지적 재산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개발도상국이 가장 원하는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형 사업이라고 하는데 원조한테 굉장한 다양한 툴이 필요해요. 건물도 지어줄 필요가 있고 전문가가 들어가서 정책 자문도 해주고 그 사람들 데려다 한국에서 공부도 시키는 이런 다양한 툴들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게 프로젝트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가서도 이 프로젝트형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가장 초기에는 뭘 했느냐? 소위 물자 지원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 스쿨버스, 경찰 순찰차, 중장비, 청소차 이런 거를 대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처음 시작했던 게 직업 훈련원 건립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이라크란 나라가 전쟁했죠. 경제 제재 받았죠. 산업 인력을 양성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재건 사업을 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한가요? 산업 인력들이죠. 산업 인력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한 건데 지금도 바그다드에서 훌륭하게 지금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보금자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네. 과연 이렇게 치안이 어려운데 이 장비들이 제대로 목적한 데 와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을까. 근데 나중에 확인이 되더라는 거죠. 바그다드 공항이 1년 동안 폐쇄됐다가 나중에 오픈을 합니다. 처음으로 공항에 갔어요. 근데 터미널에서 바깥을 보니까 버스 한 대가 있는데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버스야. 그게 우리나라가 우와. 교통부에다 지원한 시내버스였던 겁니다. 우와. 한쪽에는 태극기, 한쪽에 이라크 국기가 있고 그 가운데는 한국 국민이 이라크 국민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우와. 정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NGO들의 활약상입니다. 바그다드 시내에 사들 시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정말 위험한 슬럼 지역입니다. 이라크 현지인들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우리 NGO 단체 3개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우리 단원들이 타고 다니는 미니버스에다가 마을 주민들이 정말 차가 안 보일 정도로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근데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당신들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야. 여러분들의 우정 영원히 잊지 않을게. 이런 내용으로 차가 안 보일 정도로 붙여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인데요. 진짜 감동이에요. 그래서 풀뿌리의 원조라고 하는 거죠. 소외되고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활동들이 NGO들이 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거. 와,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영화가 아니잖아요. 쌤이 진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들을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까요, 혹시? 제가 제일 많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데는 베트남 사무소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5년이 있었어요. 당시에 있으면서 2000년도에 제가 했던 꽝남, 꽝라이, 빈딩, 푸엥, 카이노 이런 성들이 모여있는 중부 지역인데 월남전 당시에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데죠. 이 지역에서 가장 외주고 공백한 지역에다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겠느냐. 초등학교를 지어준 거죠. 근데 주민들은 너무 냉담하더라는 거죠. 내려갔는데 조사단을 구성해서 정부 조사단이죠, 일종의. 내려갔는데 한 군데는 우리가 타고 다니던 차가 진흙탕에 빠져서 주민들이 나와서 밀어서 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를 수행해서 다니던 베트남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서는 한국 사람 티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 좋았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저희들 방문이 잦아지고 학교 건물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우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카 자금 200만 불을 투입을 해서 이 5개 도에다가 초등학교 40개를 지어주기로 한 겁니다. Có ngôi trường mới, có bàn ghế mới, được học cùng các bạn, lồng bè cùng các bạn cháu rất vui.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20개 학교를 지어가지고 1차 준공식을 하는데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날개를 달아준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나 고마워요. 이렇게 답사를 하더라고요. 전 그 말 들으면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하늘만 쳐다봤어요. 정말 작은 원조지만 우리 진심을 담아서 다가갈 때 이 사람들이 그 아픈 상처도 내려놓고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다 커서 어디선가 이제 베트남 곳곳에서 자신들의 꿈을 지금 이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이제 고등교육시설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지원을 했었죠. 또 베트남의 응해안 성에 비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500만 불을 들여가지고 직업훈련원을 지어가지고 2000년도 12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이 학교가 베트남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성공적인 학교입니다. 베트남 직업훈련계의 태산북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도시에는 자기들이 베트남에서 자랑하는 2가지 명물이 있다. 하나는 호치민 주석의 생각, 또 하나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어준 한배 산업기술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도 너무 잘 졌네요. 한국, 베트남, 뭐 요거 한배. 한배 산업기술학대학.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어준 거다 이런 걸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 게다가 대학을 만들어주는 게 발전하는 나라에서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까 키스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대한민국 키스트를 보다 보니까 베트남도 V키스트라고 그래서 또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이 은퇴하고 이 소식 듣고 사실 감회가 새로웠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키스트 모델은 최근에 베트남 정부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베트남 사무소장을 하던 1990년대 말 2000년도부터 꼭 지원해달라고 한 모델이 바로 키스트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키스트 모델이 정말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 ODA 규모가 커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500만 불이 투입됐는데요. 무상원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7만 평에다가 본관 짓고 3개의 연구동 짓고 거기다가 300점에 달하는 최첨단 연구 장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근데 이 V키스트나 직업훈련원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원조로 받은 시설, 그 수원의 경험이죠. 그 수원의 경험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축적한 개발 경험을 더해서 개독이 가장 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바로 ODA가 선순환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 위상이 완전 달라진 거야.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베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것 같고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조금 이제 화제를 돌리면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 글로벌 복합 위기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전쟁, 빈곤, 재난뿐만 아니고 많은 글로벌 이슈들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목표를 수치로 세워놓고 같이 노력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MDG고요. 2번째는 SDG입니다. MDG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그래가지고 새천년 개발 목표 혹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고 합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유엔에 각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밀레니엄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Never before have the leaders of so many nations come together in a single assembly. This is a unique event, a unique opportunity, and therefore a unique responsibility.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 세계 절대 빈곤 인구를 2015년도에는 1990년대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이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8개 목표 중에서. 네. 그래서 2015년도 이게 끝나면서 2번째로 지구촌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SDG. 이거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입니다. 이 SDG는 목표가 17개고 세부 목표가 169개입니다. 이렇게 많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작게 많네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목표로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과도한 목표를 설정을 할까요? 지금 과도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빈곤 퇴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뭐 좋은 일자리라든가 도시 생태계라든가 평생 교육이라든가 정말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목표들이 망라되어 있는 게 바로 SDG인 거죠. 그래서 이 SDG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SDG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많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잘 안 느껴지죠. 처음 들으신 대답. 기후 변화만 좀 협의를 하는 것 같고. 기후 변화 외에는. 네, 나머지는. 그게 제 생각에는 제 사견입니다만은 이걸 막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팬데믹이 덮친 겁니다. 그거 끝나니까 또 뭐가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된 전쟁.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환경 때문에 이 SDG가 본격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국제 협력 없이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정말 국제사회가 정말 긴밀하게 손을 잡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ODA도 보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국제개발 협력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후변화 쪽에 우리가 이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건조회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건조회랑. 건조회랑? 건조회랑. 건조회랑? 그 건조해랑이라는 것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지역인데 연평균 강수량이 500mm도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와. 쩍쩍 지금 땅이 갈라져 있는. 정말 건조한 지역인데 특히 개도국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런 지역에서는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심각한 식량난, 빈곤을 겪고 있는 거죠. 요즘에 더 심각해진 건가요? 그럼요, 과거보다? 근데 쌤 저희가 저번에 기후 문제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후 위기에 대한 원인들은 선진국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피해들은 이제 조금 가난한 나라들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이 많이 당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부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물자나 인프라만 제공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당시에 코스타리카가 그 지역에다가 시설 원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다가 약 3,700제곱미터의 시설 원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파견됐는데 기술 전수도 하면서 현재 연구원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거기에다가 현지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정말 그 지역의 식량 안보, 식량 안정에 굉장히 큰 기여가 되겠죠. 식량 안보를. 또 한 가지 그동안에 우리 ODA는 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아시아에 중점을 뒀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와. 전 세계에서 ICT가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ICT 기술을 바탕으로 아프리카가 디지털 전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려는 게 우리 ODA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인 거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의료보건 분야의 지원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공동 연구해서 생산한다든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수업은 좀 다른 수업과 다른 것 같아요. 네. 전쟁, 질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 아프게 고민을 하다가 뭔가 해결책에 대해서 저는 희망을 본 것 같아서 맞아요. 굉장히 가슴이 네. 뜨거워집니다. 예, 진짜 대신 약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안 하신다고. 은퇴를 했는데 뭐 기회가 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기회를 주시면 그 제2의 인생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다시 한번 봉사단으로 나갔어요. 멋지십니다. 하루에 2.15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00원 정도 되나요? 3,000원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절대 빈곤 인구라고 합니다. 이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전체 인구의 8.5%, 약 7억 명이 절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5살 생일도 맞기 전에 6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이 아이들이 죽는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대단한 게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컵, 깨끗한 물 한 잔, 이게 없어서 죽는 겁니다. 유엔에서는 70년대 이후로 선진국들이 GNI, 국민 총소득 대비 0.7%를 원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건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0.7%를 하도록 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를 하고 있을까요? 2022년도 기준으로 0.17%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원조를 받은 수원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ODA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구촌의 상생, 공동 번영을 위해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정말 품격 있는 나라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정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함께 잘 사는 그런 상생과 협력이 왜 필요한지 오늘 울림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이욱헌 쌤이셨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땅거짐이 생겨 승용차가 빠졌습니다. 우와, 우와. 와, 싱크홀. 아니 저게 싱크홀이라고요? 엄청난 규모. 찾을 수 있는 겁니까? 탐지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엘로도 있죠. 그걸 들고 이렇게 좀 다니시면은 괜찮은 거예요? 잡는 거? 잡는 거? 아니, 부끄러우면 어떻게 저의 몫인가요? 싱크홀이 왜 어떤 이유로 자주 발생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